자, 안녕하십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 밖에. 오늘 아침부터 상가 쭉 갔다 오고, 아유, 힘드네. 세 군데 가야 돼, 세 군데. 자, 여러분 교재의 51페이지 할당적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할당은 배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할당적 효율성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할당적 효율성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으로서 이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 할당 효율적 시장에 포함이 돼.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 포함되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A는 이 B다라는 이 문장이 우리가 맞는 문장,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A가 B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A가 B 안에 포함이 되면은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돼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 A가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B,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게 맞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요 A가 요 안에 포함이 되면은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맞는 지문인데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틀려요. 왜냐? 이 흰 부분 있죠? 이 빗금친 부분이 완전 경쟁 시장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다. 그리고 이 빗금친 부분이 무슨 시장이죠? 불안정 경쟁 시장. 그럼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이 불안정 경쟁 시장도 이 정보의 가치, 자, 우수한 정보를 획득을 했어요. 획득했을 때 그 가치가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서로 일치한다. 자,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서로 같다. 일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서로 같게 된다면은 초과 이윤이 없어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초과 이윤이 없다. 자, 초과 이윤이 없을 때 이때의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 경쟁 시장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 맨 뒤에 그 있다의 동그라미 쳐야죠. 시험에는 없다로 많이 냅니다. 자,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거든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과대 또는 과소, 또 평가된 부동산, 과대평가된,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은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 획득할 수도 없고, 당연히 부동산 투기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지이론 넘어갑니다. 자, 입지이론으로 가면은, 자, 이 공간 균배의 원리가 있어요. 이 경쟁하는 점포들 간의 공간을 서로 균등하게
우리가 배분한다는 원리가 공간 균배의 원리인데, 이 공간 균배의 원리에 따라 이 점포의 소재 위치에 따른 분류가 네 가지로 나눠요.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네 가지로 나눠요. 자, 이때 집심성 점포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이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자, 시험 지문에는 백화점, 도매상, 귀금속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 외에도 고급 음식점, 영화관, 호텔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집재성 점포는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집재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은행, 보험, 관공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산재성 점포는, 자, 소매 점포들이 속해 있는 상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매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매 점포들은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세탁소와 잡화점을 제일 많이 출제해요. 세탁소, 잡화점, 그리고 뭐 여러분 요즘 치킨집, 뭐 미용실, 어물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집재성 점포보다는 규모는 작아요. 그래서 동업종의 점포들이 국부, 일부분이죠, 지역의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여긴 농기구상, 비료상, 종묘상, 석재점, 어구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점포들입니다. 자, 네 가지, 그 중에서 산재성 점포가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묻죠.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리고 상품의 종류, 즉 구매 습관에 따르는 점포의 분류인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이 있죠. 자, 편의품점은 우리가 요즘 CU 같은 게 편의품점이에요. 일상,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우리는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저차원 중심지에 입지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보통 요즘에 도보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점포죠. 의사결정은 신속하고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을 여러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의품점, 자, 선매품점은 편의품점보다 가격은 좀 비싸요. 상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색상, 포장 등 여러 점포들과 상호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한 이후에 구매를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뭐라고 한다? 선매품점. 고객의 취미나 기호 등이 잘 반영되어 있는 우리가 여성 의류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전문품점은 여러분 명품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객이 특수한 어떤 매력을 찾기 위해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예요. 그래서 광고가 이미 되어 있는 유표품이라고 하죠. 뭐 명품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급 양복, 고급 시계 등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고차원 중심지에 입지하고 인율도 상당히 높고요. 교통이 편리한 곳이면 됩니다. 자, 세 가지 점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권이라는 용어가 이제 여러분이 나올 텐데, 이 상권, 이제 여러분 상권은 배후지라고 우리 얘기하죠. 여러분이 실제 많이 얘기를 죠. 상권, 뭐 유동인구 뭐 많이 들어보는 용어인데,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또는 고객이 주택을 정해놨다는 얘기죠. 예? 우리 정주라고 해요. 고객이 정주하는 장소 또는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나는 공간 개념이 바로 배후지, 상권입니다. 상권의 범위는 지역에 쇠퇴하면은 상권의 범위도 좁아지겠지만은, 교통체계가 발달하면 상권의 범위는 또 확대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의 범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한다.
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내에서 수요를 분석할 때는 현재의 배후지만 분석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미래에 배후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뭐도 후보 지역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어떤 우리가 의미를 상권을 한번 보는데, 그래서 이 상권을 획정, 정한다는 얘기죠. 구획을 하는 건데,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간 독점법, 시장 침투법, 분산시장 접근법인데, 자, 공간 독점법은 여러분이 프랜차이즈한 체인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해. 프랜차이즈 생각하면 거기 두 개 이상 들어오면 안 되죠. 독점하는 확정 상권의 형태다. 확정이 됐다. 확정 상권의 형태인데, 그래서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 공간을 독점하죠. 자, 두 번째는 상권이 중첩이 됐거든요. 상권이 중첩이 되어 있는 영속적인 상권인데, 여기는 대형 쇼핑센터나 할인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시장 침투법을 적용합니다. 분산시장 접근법은 특정 지역만 공급을 하는 영속적이 않습니다. 불영속된 상권의 형태를 띠는데, 이 시장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시장의 분할을 전제로 우리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그룹, 소득계층에 따라 그룹별로 차이를 두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 특정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고급 가구점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광명하면 떠오르는 게 이케아인데, 이케아는 고급 가구일까요? 아닐까요? 고급 가구 아니죠? 예, 여러분께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파는데, 그래서 이 이케아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싸요. 예? 여러분 안다해서 봐서 모르지만 비싸요. 좀. 우리나라는 전부 다 비싸게 받으려고 해, 우리나라에서. 예? 명품도 그래.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요,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사지. 외국 가서 사지, 싸게. 예? 예? 여러분도 저희들은요, 옛날에 저희들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저도 상품을 안 샀어요. 외국에서 샀지. 예? 저희들은 여러분 여행 자유화가 88년 이후였죠? 저희들은 그 전에 외국에 있을 때는요, 외국 가면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때까지 카메라 같은 거 우리나라에는요 40만 원 하지만 외국에는 13만 원 했어요. 외국에서 가서 사서 가져오죠. 사서 거기서 찍다가 가져와요. 그게 더 싸게 먹히지. 예,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상당히 비싸요. 이렇게 보면. 예,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직구하는 것도 그런 거 외국에 싸니까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예, 직구가 좋긴 또 좋은가 봐요. 많이들 하는 거 보니. 그래서 요즘에 상권의 범위가 하여튼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너무 글로벌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 인터넷의 발달로 이 직구까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만큼 경계가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국경이. 자, 우선 상권 분석 모형은 시험 문제에 원래 출제를 할 텐데, 예? 당연히 상권 분석 모형은 여러분 10월 27일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뭐 여러분 입지론에서 상권 모르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우선 학자 둘 계산 문제 낼 거 아니에요. 계산 문제 내면은 레일리 아니면 허프가 낼 거예요, 계산 문제. 그러면은 우선 두 학자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자, 레일리는 상업 지역의 구분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시도한 학자죠.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1929년도에 나온 이론이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레일리는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소매 인력의 법칙을 주장하면서 이 중력 모형이 나오죠. 그래서 레일리는 도시 단위를 기준하고요, 두 도시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죠. 영향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서 분석한 모형이다.
그래서 두 도시가 주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A 도시고 두 도시 간의 거리는 이렇게 직선거리를 말합니다. A 도시, B 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두 도시 간에 위치하는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소비자에 대해서 자, 이 C 도시가 있죠. 이 C 도시가 이런 분기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을 말합니다. 그럼 두 도시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C 도시의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인 크기에 뭐에 비례하죠? 두 도시인 크기에 인구에 비례합니다. 우선 인구에 비례하고 상권의 경계인 이 분기점,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예.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이러한 중력 모형을 주장하죠. 근데 시험 문제에 또 요걸 반비례, 비례로 또 바꿔서 출제를 또 한 3번 했죠. 비례, 반비례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론에서는 요거 출제하죠. 요 지문을, 이론에서는. 자,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것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죠? 유인력 또는 흡인력이라고 하죠. 유인력, 끌어당긴다, 흡인력. 네?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흡인력을 비례는 뭘로 가냐 하면 여러분 비례는 분자로 가고요. 반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는 분모로 간다는 거. 이 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사례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53페이지에 A, B 두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얼마냐? 단 C 도시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 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다. 자, A 도시 인구는 얼마냐 하면요. 40만 명. B 도시 인구는 10만 명. 자, C 도시 인구는 5만 명. 자, C 도시와 A 도시 간의 거리는 10km. C 도시와 B 도시 간의 거리는 5km다. 자, 그러면은 C 도시에서 A 도시에서 몇 명 물건 사러 가면 나머지는 몇 명 B 도시에 가느냐? 이걸 뭐죠? 상대적이란 말 써요. 분모 분자로 가거든요. 상대적인 소매 잠재력. 상대적인 소매 잠재력을 알아보고자 할 때 랠리 모형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A 도시로 분수시로 가거든요. 그러면 A 도시로 몇 명 물건을 사러 가느냐? 인구, A 도시로 끌어당기는 인구 유인 비율 대 어느 쪽으로? 나머지는 B 도시 가겠죠? 이렇게 상대적인 이렇게 분수식으로 가요. 상대적인 소매 잠재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A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은 A 도시 인구 뭐죠? A 도시 인구인 40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B 도시 인구 유인 비율은 B 도시 인구 10만 명에 비례하고 거리,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그래서 계산을 하려면 항상 이 수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요 두 개 곱한 게 내항이 곱인데 이것은 분모로 10의 제곱은 100이죠. 100 곱하기 10만 명은 분모로 가요. 요 외항이 곱 5의 제곱은 25거든요. 25 곱하기 40만 명은 뭘로 간다? 분자다. 요거 약분하니까 요거 4거든요. 또 요 약분하니까 4예요. 4분의 4입니다. 4분의 4니까 얼마? 1분의 1이죠. 자, 이 분수식을 뭘로 표현한다? 우리 비례식.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표현하면은 A 대 B는 1대 1로 표현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 도시로의 인구
얼마 갈 거냐? 인구 유인 규모. B도시로 인구 유인 규모는 C도시 인구 얼마죠? 5만 명. C도시 인구 5만 명에서 몇 명이 갈 거냐? 몇 명? 얼마죠? 우선 1 더하기 1입니다. 얼마? 1대 1이니까 요거 1 더하기 1, 2죠. 그래서 분모는 2예요. 이 중에서 A는 얼마 차지? 2를 차지. 또 B도 얼마 차지? 전체 2에서 1이 차지. 그래서 정답은 5만 명의 2분의 1이니까 A 도시로 2만 5천 명이 물건 사러 가고 나머지 2만 5천 명은 어느 쪽으로? B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간다. 2만 5천 명, 2만 5천 명. 시험 문제 계속 숫자만 바꿔가고 출제를 하고 있죠. 여러분 2년 전, 3년 전에 또 출제 한 4번은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 2년, 3년 전에 2년 연속 출제를 했습니다. 하여튼 숫자 바꿔서 출제합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자,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또 뭐 했죠? 수정.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해서 나타난 학자가 누구냐? 컨버스. 그래서 컨버스는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요.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또는 컨버스의 뭐라고 하죠? 분기점 모형. 이 컨버스는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한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그러면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도 무슨 모형이에요? 중력 모형이지. 중력 모형인데 뭐를 수정했느냐? 인구를 매장 규모, 인구를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으로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수정했다? 인구를 매장 면적으로 수정을 했다는 거지. 인구 규모를. 자, 그래서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매장 면적에 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쇼핑센터가 주어졌죠. 자, A 쇼핑센터가 주어졌고 이게 B 두 도시의 소재에 있는 소매 시설인 쇼핑센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A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1000제곱미터, B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9000제곱미터다. 자,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가 8km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상권의 경계는 여기가 면적이 작으니까 가깝게 위치하겠죠. 이게 바로 뭐죠? 이 점이 상권의 경계인 뭐죠? 분기점이죠. 그럼 분기점으로부터 A 쇼핑센터로부터 분기점까지 거리를 X킬로미터라고 한다면은 요 거리는 8km에서 뭐를 빼면 돼? X킬로미터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핵심이 뭐죠? 우리가 컨버스는 두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다. 포인트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밑줄 가겠죠. 여기 중요 포인트죠.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그러면은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은 뭐?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이것은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 B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이거는 B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인데 이 두 개가 서로 뭐 한 점에서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다.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다. 곱할 때는 이렇게 곱하죠. 예? 내항이고 요거는 외항이고 곱해주는데 문제는 곱할 때 요게 공 3개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9x제곱은 얼마죠? 9x제곱은 우리가 1에다가 8-x제곱 요거
풀면 되겠죠. 그래서 9x제곱은 8-x를 2번 곱한 겁니다. 그래서 64-16 플러스 x제곱. 요 2차 방정식 푸는데 x는 거리니까 양수예요. x값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풀어도 좋고, 여러분 그 교재처럼 결론, 요것을 풀어서는 결론이 나오죠. A로부터 물을 때는 A가 분모로 가고 B가 분자로 가는데 매장 면적 1000, 여기에 9000. 여기는 두 도시 간의 분자는 거리인 8km. 자, 여러분 누뚜 9는요. 누뚜 3의 제곱에 대해서 이것은 3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3의 8km가 돼서 x값은 얼마? 2km다. 2km.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간이 4km니까 4km보단 작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컨버스의 모형입니다. 뭐죠? 우리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위치를 알려고 우리가 할 때 컨버스 모형을 이용한다. 자, 그리고 맨 밑에 허프의 모형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시험 문제, 계산 문제는 레일리 아니면 누가 나온다? 허프. 시험 문제는 레일리 아니면 허프야. 원래 27일 시험, 10월 27일 시험에 제 느낌은 허프가 낼 것 같아. 제 느낌. 자, 그래서 허프는요,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소비자 거주지에서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경험적으로 몇 프로 되느냐. 그래서 여기는 뭐가 의미다? 확률이에요. 대도시 내에서 우리는 점포가 여러 개 있을 때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이 몇 프로느냐. 그래서 무슨 거죠? 허프는 확률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확률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확률적인 상권, 우리 분석 모형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죠? 레일리는 도시 단위를 기준하지만 여기는 뭐를 기준하죠? 매장, 점포 단위를 기준. 매장 단위를 우리가 기준을 해요. 자, 허프 이론을 볼 때는 꼭 이 지문이 뜨죠. 공간, 거리, 마찰계수라는 지문이 꼭 떠요. 자, 공간, 거리, 마찰계수는 점포의 성격, 편의품점이냐, 전문품점이냐, 선매품점이냐, 점포의 성격, 또는 교통의 편리성, 예를 들면 접근성이 좋은가, 교통의 편리성, 또 매장 이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요 값은 달라져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값은 달라지지만은 우리 뭐라고? 2라고. 시험 문제 우리 허프 지금까지 전부 2로 출제해요. 왜냐? 여러분 계산하기 편하라고. 2라고 가정을 하는 이유는 2라고 하면 뭐를 적용한다? 중력 모형을 적용하겠다. 중력 모형 적용하는데 뭐죠? 매장 면적. 예? 우린 점포의 크기, 매장 면적에 또 뭐한다? 비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뭐한다? 반 비례. 자, 매장 면적에 또 비례, 거리 제곱에 뭐죠? 반비례. 이것도 또 바꿔서 또 출제 잘 하죠. 비례, 반비례. 자, 여러분이 여기는 둘 다 무슨 거리? 둘 다 직선거리죠. 예? 직선거리지만요, 허프는 직선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54페이지 보니까 직선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꺾일 수 있다는 얘기죠. 직선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봅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C도시 인근에 A,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는데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B 할인점 이용객 수를 구하는데 단 거리 마찰계 수의 값은 2라고 가정합니다. 이게 주어지면 중력 모형을 적용하고요. 자, 중요한 건 도시 인구의 60%가 뭐를 이용한다?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런 걸 잘 보셔야 돼. 60%니까 30만 명의 60%, C도시 인구 30만 명의 60%인
18만 명의 할인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할인점 이용객 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비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구할 때는 항상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시장 점유율부터 먼저 구해야 돼. 자, 항상 뭐부터? 시장 이용객 수를 구할 때 먼저 이것부터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비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비할인점의 매장 면적, 소비자 거주지에서 비할인점까지 거리, A 할인점 있죠. 경쟁 점포의 수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데 그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분모는 시장 점이니까 분모는 전체. 여기는 구하고자 하는 B. 전체가 뭐죠? 지금 할인점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상권 내에 각 할인점의 유인력을 더해주면 돼요. 전체니까. 그럼 A 할인점의 유인력은 얼마죠? 매장 면적 5천의 비례. 거리 10km죠.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할인점은 매장 면적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더해주면 여기 전체야. 전체 중에서 B죠? B니까 B 매장 면적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자, 2만을 20의 제곱은 400입니다. 2만을 400으로 나눠주면 50. 5천을 100으로 나눠주면 50이에요. 자,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인데, 자, 2분의 1인데 퍼센티지로 가려니까 뭐를 곱해준다? 100을 곱해주죠. 100을 곱해줬더니 우리는 몇 퍼센트? 50%죠. 시장 점유율은 50%지. 자, 그러면 비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구하는 거죠. 자, 비할인점의 이용객 수가 얼마냐? 자, 이용객 수는 지금 C 도시의 인구 30만 명의 몇 프로가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30만 명의 60%가 18만 명이 할인점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50%가 비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얼마죠? 9만 명이 정답. 9만. 자, 점포 2개거든요. 작년 시험엔 점포 3개 냈어요. 앞으로 시험에 나오면 이제 점포 3개로 가요. 점포 2개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점포 3개로 가겠지. 자, 그런데 지금 점포 2개죠. A 할인점, B 할인점. 그 상권 내 고객의 수 30만 원 변화가 없어. 그런데 C 할인점이 들어서면 어떻게 돼? 그러면 C 할인점이 들어서면요, A, B 할인점에서 고객을 뭐 해야 돼? 뺏어 와야죠. 왜? 고객 수는 한정되는데 새로 할인점이 있으면은 다른 할인점 이용했던 사람은 뺏어 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할인점 뭐야? 고객의 수는 감소하겠지. 감소한 만큼 어디가 늘어나? C 할인점 늘어나. 그걸 뭐라고 해? 줄어든 만큼 다른 소비자 늘어나는 거. 제로 썸 게임. 제로 썸 게임이라고. 제로 썸 게임. 들어보길 많이 들어봤는데. 제로 썸 게임. 여러분 많이 실생활에 많이 이용하죠? 제로 썸 게임이라고. 뭐 주식 할 때도 보니까 뭐 제로 썸 게임 뭐 이게 뭐예요. 제로섬 게임, 어디서 들어봤다? 허프에서 들어봤네요. 이렇게 또 올리시면. 자, 크리스탈로 갑니다. 55페이지. 자, 1933년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론에서 나타나는 크리스탈러.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인데, 크리스탈러는 앞에와 다르죠. 앞에는 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면 크리스탈러는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수요자가 어느 지역까지 분포되느냐, 수요자가 분포되는 지역 거시적 측면의 분석을 하고 있는 게 크리스탈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이론은 재화의 도달 거리, 재화의 도달 거리, 재화의 이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죠. 그래서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우리는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에 대한 공간 구조 이론이 바로 크리스탈러 이론이다. 상품 하나,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 간에 있어서 공간 구조 이론입니다. 자, 중심지 개념이 뭐죠? 중심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고객이 존재하고 있는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중심 지역을 중심지라고 해요. 그럼 중심지가 요거예요. 중심지. 그럼 중심지에서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물건을 이렇게 어떻게 돼요?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선을 연결하면 이게 바로 뭐죠? 요 거리가 재화의 도달 거리, 도달 범위란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 이 중심지에서, 여러분 이 중심지에 있어서 이 중심지가 재화 서비스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 중심지의 활동이 제공되고 있는 공간적 한계예요.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를 말하는데 문제는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야. 요 점을 지나면, 요 선 있죠? 요 선을 지나면 수요는 마이너스. 수요는 마이너스면 공급할까 안 할까, 거기? 공급해도 수요가 없는데? 공급할 필요 없죠. 어디까지만 공급하면 돼? 0 될 때.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 여기까지만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심지 점포가 있는데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가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액은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매출액 최소 얼마 이상. 그러면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수요의 수준을 나타내는 이 범위를 우리 뭐라고 하냐? 이 범위를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돼요. 그래서 이 중심지가 성립을 하려면은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한 조건은 뭐죠? 이 그림에서처럼 최소 이 요구치 범위가 뭐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중심지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탈러는 우리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중심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구분하는데 고차원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됐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간의 간격은 어떻게 돼요? 멀죠? 고차원 중심지와 고차원 중심지의 간격, 거리는 멀어요. 그리고 고차원 중심지 백화점 할인점 매장 규모 크죠? 예? 규모 크고 다양한 중심의 기능을 가지고 상품이 혼재되어 있어요. 여러 상품. 여기 그 뭐 번호 붙여 1, 2, 3, 4 뭐 이런 데 보면은 할인점 가면은 백화점도 1층, 2층이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차원 중심지는 편의점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저차원 중심지 대표적으로 편의품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GS 편의점 간격 가까워요. 여기 걸어가면 여기서 뭐 얼마 안 되잖아. 간격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저차원 중심지는 규모는 작고 간격은 더 가깝다. 자, 중차원 중심지는 학교. 자, 여러분 7학군, 8학군 학교의 일정한 범위의 학군을 의미하겠죠. 이건 중차원 중심지. 자, 그러면은 편의품점이 백화점 할인점 가까이 가면 망해요. 경쟁의 면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차원 중심지에 저차원 중심지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경쟁 면에서 안 되니까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피라밋 형태를 띠게 돼요. 그런 의미가 있고, 자, 여러분이 중심지가 하나다.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상권의 형태는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상권의 형태는 원형이에요.
자, 원형인데 우리 크리스탈로는 뭐를 가지고? 다수의 중심지. 크리스탈로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죠? 정육각형이다. 자, 크리스탈로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중심지 상권의 형태는 뭐가 된다? 정육각형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나오죠. 배후지가 이렇게 외접하거든요. 이게 원은 상권의 범위입니다. 이게 중심지인데 중심지에서 이 원까지는 상품을 이렇게 뭐 한다?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은 공급이 안 돼요.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미도달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배후지 외접형이에요. 그래서 미도달되는 지역이 발생하니까 공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후지가 뭐 중첩이 되는 게 나오죠. 배후지 중첩. 이때는 경쟁이 치열하겠죠. 불필요한 경쟁이 상권이 중복되면서 발생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는 게 뭐죠? 이런 형태. 무슨 형태? 정육각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심지에서 공급을 이렇게 상품 공급을 이렇게 하는데 요 빨간 부분이 없어요. 모든 전역에 빠짐없이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중심지 지금 3개만 그렸죠? 이렇게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될 때는 뭐죠? 정육각형이 이상적 모형이다. 그래서 요건 배후지 완결형이죠. 그림 거기에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애플범 교수의 CST. 자, 애플범 교수의 CST는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하죠. 자, CST는 소비자 분포 기법 또는 고객이 어디서 하느냐 그걸 조사하는 기법. 소비자 분포 기법 또는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해요. CST. 근데 워너 그래도 출제하기도 했는데 16회 시험 워너 그래도 출제했어요. CST. 이 커스터머 우리가 스파팅 테크니크 약어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마트 있어요. 현재 영업 중에 있는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에 고객이 물건을 사러 옵니다. 그래서 그 고객 전수조사는 안 되고 표본 샘플링, 표본을 추출해서 어디서 오는지 지도상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이 CST. 그래서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을 하기 위한 기법을 말합니다. 고객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고 광고,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경쟁하고 있는 점포와의 경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점포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CST. 자, 1909년 알프레드 베버는 공업 입지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서 공업 입지 이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알프레드 베버의 이론을 우리는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해요. 최소 비용 이론. 그래서 비용이 뭐가 되는지죠? 최소.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베버는 우리는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수송비, 인건비, 노동비는 임금이죠. 노동비는 임금입니다. 여러분 노동비용은 임금이에요. 여러분 임금은 노동비용. 노동비용 임금은 생산비라서 공업입지에 영향 많이 주죠. 그리고 또 집적. 여러분 한 장소에 공업이 모이는 거죠. 집적에 따른 이익인데 이런 3대 요인이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베버는 1909년 당시엔 이 2가지 요인보다 주요 운송수단이 우마차다 보니까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수송비는 이 3가지 요인 중에서 뭐가 우리는 어떻게 여기 가장 중시된다. 수송비를 가장 중시하는 요소라고 하고 그래서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베버입니다. 베버는 수송비를 늘 염두에 두시고 이때 인건비나 집적 이익과 같은 이 다른 생산,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인건비나 우리는 집적 이익과 같은 다른 생산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뭐에 영향받아요? 수송비죠. 그래서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면은 베버. 그래서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된다. 그래서 베버는 여러분 거기에 그림이 나오죠. 베버의 그 유명한 입지 삼각형 그림이 나와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원료 M1 원재료가 있는 장소, M2 원재료가 있는 장소, 원료 산지는 두 군데 있다고 하고 시장은 하나만 존재한다. 그리고 공장은 삼각형 내부에 입지한다고 가정해요. 공장은 이렇게 삼각형 내부에 입지한다고 가정을 해요. 베버는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M1 원재료의 무게를 또 X, M2 원재료의 무게를 Y, 또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무게를 Z, 이렇게 또 원재료의 무게, 제품의 무게가 주어졌어요. 또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A km, 또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는 B km, 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C km. 요거는 X는 톤이죠. 그래서 단위는 다 생략했어요. 자, 그러면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거리, 아까 제품 원료와 제품 무게, 원료 제품 수송되는 거리에서 수송비가 결정되니까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거리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 M1 원재료 무게를 곱해주면 이게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럼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될 때는 또 거리에다가 뭐 M2 원재료 무게를 곱해주면 되죠. 요 두 가지가 M1, M2 두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돼요. 그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또 운송되면 제품의 또 거리에다가 제품 무게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제품 수송비가 돼요. 요건 공장까지 운송하는 비용이에요. 요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인데 요걸 다 더해준 총 수송비, 이걸 다 더해준 총 수송비가 뭐가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베버다. 그래서 베버는 원료를 크게 둘러 봐요. 보편 원료. 보편 원료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 예를 들면 물과 같은 건데 이런 것은 쉽게 누구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편제, 국지 원료죠.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우리는 편제한다 이런 얘기죠. 편제 원료, 국지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아요. 자, 베버는 원료를 크게 보편 원료와 편제 또는 국지 원료로 나누고 무슨 개념을 도입을 해요? 베버는 원료 지수의 개념을 도입해요. 원료 지수의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원료 지수는 이 편제 원료, 국지 원료거든요. 이 편제 원료, 국지 원료의 중량을 제품의 중량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원료 지수가 되거든요. 그럼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크니까 시장에 입지하면 원재료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이때는 편제 원료가 있는 원료 산지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라고 해요.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뭔가 감소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뭐죠? 시멘트 산업 또는 제련 산업. 이런 게 대표적이죠.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통조림 공업,
또 원재료 운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훨씬 큰 산업, 또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들은 다 원료가 있는 산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M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편제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커요. 이때는 원료 산지에서 생산하면요, 시장까지 운송하는 제품 운송비가 너무 많이 더 싼데요. 이때는 어디에? 소비지인 시장에 입지해야 유리한데, 이때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뭐하는 산업? 증가하는 산업이 맥주, 청량 음료와 같은 이런 산업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중량 증가 산업. 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또 원재료 수송비보다 제품 수송비가 훨씬 큰 산업,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제빵 산업, 이런 것들은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M이 1일 때는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입지형 산업이에요. 자유입지형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항공기 산업이 대표적이죠. 자, 이런 산업이 되겠고, 또 집적이라는 용어가 있죠. 집적. 여러분, 집적은 뭐예요? 한 장소에 공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것은, 자, 수송비의 비중은 거의 없어요. 적게 들고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인 경우에는 집적해야 돼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를 집적함으로써 공동구매, 정보를 공동이용, 완성된 제품을 공동 수송, 배송을 함으로써 생산비를 대폭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적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 뭐 여러분 보면 그렇죠. 인천에 뭐 하나 모 기업 뭐 하니까 주변에 집적돼 있던 산업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후반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집적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산업은 4차 혁명 시대는 또 산업의 형태가 또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때는 어떤 산업이 또 이제 갈 거냐,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우선은 요 용어 중에 가끔 질문하신 분이, 요거 질문하신 분이 있대. 입지 중량이라는 용어. 입지 중량은요, 편제, 원료, 중량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요? 제품, 중량 더해준 것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제품, 중량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요것은 뭐죠? 요것은 원료, 지수고, 요것은 제품량 약분하니까 1이야. 입지 중량은 원료 지수에 뭐를 더해주면 돼? 1을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 1을 기준 판단해주면, 입지 중량은 뭐를? 2를 기준 판단해줘. 입지 중량이 L이라 하면 L이 2보다 크면은 요거, L이 2보다 뭐 작으면 요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품 한 단위 이동에 필요한 중량이 입지 중량이라고 해요. 근데 질문 들어오니까 설명하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는 또 벌집 모형, 또 벌집 거미집으로 해. 또 그런 건 좀 안 가르쳐 주는 건,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좀 안 했으면. 자, 우선 여러분 교재 56쪽까지 했습니다. 잠시 쉬고 지역 경제 기반으로 하겠습니다.